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해는 국제적인 나라라는 걸 인식을 못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통일신라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발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발해는 신비의 나라, 숨겨진 나라, 국제적으로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나라, 심지어는 일본과 발해가 오히려 일본과 신라보다 더 교류가 빈번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발해와 신라의 관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죠. 그 당시 때 신라와 발해도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22년 동안 공존했었는데 공식적인 교류는 단 2번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중국 측의 자료에도 나오질 않고 삼국사에도 나오질 않고 일본 측의 자료에도 신라와 일본이 교류가 있었다는 것들은 기록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묘한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신라와 일본은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망한 백제 유민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집중적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670년에 일본이랑 국호를 쓰게 되거든요. 그 위에 그들은 도망토면서부터 대마도에서 이끼섬을 거쳐서 큐슈에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해양 방어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산성을 쌓은 사람들은 백제 유민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서는 복국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신라를 공격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전국적으로 군사 동원령과 군선 건조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묘한 관계가 되죠. 예를 들게 되면은 신라와 발해는 적대 관계다. 신라와 일본은 적대 관계다. 그렇다면 당연히 역학구 들어볼 때 발해와 일본은 우호관계 또는 동맹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고 일본 국에는 망백제 유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발해 국제관계를 놓고 보면은 신라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 관계에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관계는 당연히 초기에는 적대 관계에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측천무후가 이해국을 시켜서 대종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천문여왕 전투에서 대패하고 결국 발해는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고구려의 또 다른 고구려가. 그 직후부터 발해는 팽창을 시작해서 2대 무왕 때 가게 되면 군사적으로 공격작전을 펴는데 북쪽으로는 흑수말간 그리고 당나라를 공격하는데 육군과 수군 732년에는 장문이가 이끄는 수군 함대가 결국 등주성을 점령하고 자살 위주는 죽이고 철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제 질서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발해도 그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이미 발해는 강국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해 입장에서도 당나라랑 우호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교류를 해서 기록에 따르면 약 130여 차례나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죠. 여기에는 문화도 교류가 있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무역이 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최근에 러시아 학자들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소굿띠인들, 즉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교류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굿띠인들이 당나라의 장안에 거주했었고 다시 동쪽에 와서 거주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발해 영역으로 들어서 상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발해는 돌고는 물론이고 소굿띠인들과도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조금 희미한데요. 이 사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길은 중국이고요. 오른쪽은 북한입니다.
압록강 지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시 바레인들이 마지막으로 출항하는 박작구입니다. 바레인들은 어디선가 출항을 하죠. 그리고 특히 바레인들은 마필교이라고 해서 말을 많이 수출했었는데 그 말을 기른 것은 현재 우스리스크 지역입니다. 솔비분부에서 말을 많이 키웠는데요. 바레인들은 말을 수출할 때 배에 실어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박작구에서 출항하게 되는데 박작구는 지금 고구려의 박작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동시에서 조금 상류로 간 지역에 있는 바로 압록강 지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박작구에 가면은 이런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호산장성. 어떻습니까? 역시 유치하죠? 제가 9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여기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한 2000년대 초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더더욱 확실하게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산해관이 아니라 바로 이 호산장성이다.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나라 때 만리장성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도 여기 가면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정말 여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는 엄청나게 크고 우람하고 견고하게 쌓아놓은 산성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바로 당시 이 지역은 이렇게 허술했고요. 이런 입간판을 세워놓을 정도로 거기는 성벽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은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하죠. 중국과 우리의 차이점.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새롭게 만들어 간다. 한국은 있는 역사도 없애거나 왜곡시킨다. 이게 확실한 차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중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국의 위대한 유적과 유물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현대나 또는 그 직전에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는 만리장성조차도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는 북경 근처의 팔달령은 명나라 시대 때 그리고 최근까지 새롭게 쌓아진 것이죠. 그걸 알고 봐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박작구는 박작성에 있는 나간 입구이기 때문에 박작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고구려에 박작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구려인들이 사용하던 우물입니다. 우물. 당연히 큰 우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로 연결되는 곳에 커다란 우물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식수를 싣고 바다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들은 압록강의 어디선가부터 쭉 내려오다가 즉 지반시 몸밑의 임강, 고구려 국내성 바로 직접 임강서부터 배로 갈아탑니다. 그 강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이것 박작구에서 일단 멈춘 다음에 여기서 바닷배를 타고 단동, 즉 신의주 앞바다를 거쳐가지고 황해 북부로 나가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여기에는 이렇게 커다란 우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 학자들이 여기를 발굴하면서 고구려인들이 사용했던 조그만 목선을 이 우물에서 찾아냈습니다. 재미있죠?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현재 등주의 모습인데요. 등주 수성입니다. 현재 등주가 아니라 지금은 복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복내시지만은 당나라 시대 때 등주였던 곳이죠. 바로 732년에 발해 수군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해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한 고구려계의 제나라와 무역을 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신라인들도 이 등주에 머물렀다가 다시 장안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흥미로운 것인데요. 여러분들 일본을 잘 모르고 있고요. 발해 일본의 관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발해와 당나라가 교류할 때는 육로와 함께 해로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열도랑 교류할 때는 어떤 수단을 사용했겠습니까? 발해와 일본 간에는 오로지 바다밖에 없습니다. 동해. 그러니까 당연히 발해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동해를 건너간 것이죠. 그렇다면은 발해는 해양 활동이 활발했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해는 일본과 교류해야만 합니다. 일본도 발해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왜? 국제 질서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자면 공동의적인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당나라 교류하려면은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해를 통과해야지만 되는데 신라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항로인 북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개발한 남로라든가 남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항로들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왕복 항해에 성공한 곳은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나라와 교류해야지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랑도 교류가 가능한데 신라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라의 민간 상인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발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나라로 파견한 사신들이 발해배를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날 지경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발해는 일본과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었을까? 727년부터 929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총 34회의 사신단을 파견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민간인들이 갔는데 이때 무려 1100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해인들이 일본 열도로 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갔을까? 자, 학자들이 쉽게 나눕니다. 발해는 1기와 2기로 나눠서 일본과 교류를 했다. 1기는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왜? 국제 질서가 아직 안정이 안 됐고, 일본으로 봐서는 신라를 적대 국가라다 보니까 발해는 동맹을 맺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발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주로 전기에 해당할 때는 일방적으로 주로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고, 그리고 발해인들은 이런 교류를 통해서 활발하게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2기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국제 질서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일본은 발해랑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무역에 따라서 양국이 교류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싫어하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일본이 발해 물품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역 역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기록이 단 하나도 남아있죠. 우리 역사책에 발해에 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삼국사기에 몇 줄이 있죠. 그럼 우리 발해 역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사서의 일부, 즉 부당서, 신당서죠. 그리고 거란국지의 극히 일부.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이 발해의 모든 것을 샅샅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발해, 특히 발해의 무역 활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발해 사신이 누구를 정사, 부사로 삼아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거느리고 어떤 항로를 통해서 일본 열대에 어디에 도착했고, 도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은 종류별로 그리고 수량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 열대에서 그들이 무역하는 과정도 기술이 되어 있고, 이런 무역에 대한 폐해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발해가 일본에서 수입해가는 수입품의 종류와 양도 정해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토록 우리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의식이 강하다고 주장하는데, 발해 역사에 관해서는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연구한 바도 없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타산청야경,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에 의해 비로소 발해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연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11월까지 대한민국 학자 중에서 발해서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단 3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발해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역사학자들. 자, 발해인들은 일본 열대에 어떤 물건들을 팔았을까요? 즉 수출품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발해? 일단 대표적인 게 모피입니다. 모피. 모피가 중요한 수출품이라고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발해가 모피 수출 국가라는 것, 그리고 모피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 왜 이걸 인정하지 않죠? 지금은 모피 옷을 거의 입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피는 극소수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얼마나 모피를 선호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킵차크 한국을 쓰러뜨리고 다시 성립한 러시아는 동쪽으로 17세기부터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흔히 말하는 세계질서라는 측면에서 정책 목적이 있기 전까지는 오로지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피입니다. 모피.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또는 연해주 캄차카에서 나는 모피를 얻기 위해서 탐험대가 파견되고 지리학자가 파견되고 나중에 군대가 파견된 겁니다. 러시아가 멸망할 때, 즉 제정 러시아가 니콜라이 2세가 멸망할 때 황실 재정 수입의 3분의 1은 극동 시베리아에서 받은 모피세로 충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피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피의 산지는 어디죠? 바로 옛날 발해의 땅입니다. 그 이전엔 고구려 땅이고요. 그 이전엔 우리 조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도 부여인들도 모피 수출이 매우 활발했고, 심지어 고구려는 동천왕 때 선곤에게, 오나라의 선곤에게, 그리고 장수왕 때도 모피를 수출한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발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피를 엄청나게 수출했어요. 촛빛, 단비 가죽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흑단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학자들은 바로 흑단비의 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단비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표범 가죽, 곰 가죽, 호랑이 가죽,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꿀, 인삼 중요하죠. 꿀이나 인삼이 수출 품목이 아니라고요? 수출 품목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요. 여기서 인삼은 산삼도 있습니다. 산삼 외에도 많은 약초들이 있는데요. 이 약초들은 중요한 무역 품목입니다. 그곳은 대륙 유라시아에서 마찬가지고요. 특히 해양 유라시아를 가게 되면은 동남아시아적의 국가들이 일찍부터 아라비아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덜란드를 필두로 해서 동인도 회사들이 진출하고 영국, 프랑스가 동남아시아에 와서 그 땅들을 유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초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향료 또는 향신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만큼 전 근대사에서 이 향료 무역은 매우 중요한데요. 약초 무역이 중요한데 당연히 만주일 때는 엄청난 약초의 산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만주일 때는 직영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당연히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도 엄청나게 이런 약초라든가 향료를 판 무역 국가인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철이라든가 돈 같은 광물들, 그리고 재미있게도 발해는 다시마도 일본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마 좋아하시죠? 라면에도 들어가죠? 일본 라면에 다시마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 일본 사람들은 다시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시마는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찬물에서 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때도 보면 일본은 오늘 홋카이도와 가까운 혼슈 북쪽 지역에서 찬물에서 생산된 다시마를 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해죠. 그들이 만 일본해를 딱 타고 내려와서 다시 세토네를 거쳐가지고 오사카라든가 지금 동경까지 수입을 한 겁니다. 그만큼 다시마가 중요한데 이 시대에는 일본인들이 바로 발해에서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두망하구라든가 그냥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연해주 일대라든가 지금 홋카이도도 가게 되면 다시마를 포장한 것이 홋카이도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물산물인 거죠. 그런데 발해인들은 이렇게 다시마까지도 일본 열대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나죠. 그리고 발해가 얼마나 엄청난 무역 국가였었고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또 있습니다. 껍질에는 모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껍질도 있거든요. 흑룡강 중류 지역에서는 물고기 껍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제가 연구실에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고기 껍질로 옷을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표범의 껍질로서도 뭔가를 만들고요. 기타 다양한 것으로 수공업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개무역도 했었을 때 당연히 중개무역을 했겠죠.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모베라고 해서 주로 인도양에서 나는 붉은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다 거북이인데 등껍질이 붉게 돼 있어 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하고 아주 예쁘죠. 이 붉은 바다 거북 껍질로 만든 술잔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레인들이 일본국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레는 정말 무역국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수입을 했는데 이를테면 수은이라든가 등등을 수입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면을 수입했다는 겁니다. 면. 일본에서 면을 수입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언제죠? 8세기, 9세기죠. 그런데 우리가 면 그러면 떠올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고려 때, 고려 말에 문익점을 떠올리죠. 그때 우리는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를 가지고 면을 씻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익점이 가져와서 재배한 것은 목화면입니다. 면은 목화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부터 각종 섬유 제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라도 당시 일본국에 또는 먼 나라의 당나라에 수출했던 겁니다. 각종의 비단들. 물론 당연히 고구려도 고조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면 제품도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 동일한 시기에 신라 해적들이 일본의 바다에서 횡행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대마도라든가 큐슈라 북부라든가 심지어 큐슈 서북쪽에 있는 오도열도 등에도 신라 해적들이 상륙해서 살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빼는 약탈 품목이 무엇이냐면 면 제품입니다. 그런데 바레인들은 이렇게 모피를 수출하는 대신에 일본 열도에서는 면을 수입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쌍방무역이 이루어졌지만 주도는 바레가 했다. 무역 역주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5벌, 9벌의 옷을 껴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정도로 바레 모피에 대해서는 일본의 귀족층들이 매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역 외에도 각종 사무역, 심지어는 밀무역까지 이루어진 것이 바레와 일본의 무역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구지책으로 이제 9세기에 들어오면은 정책으로 꼭 바레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레 사신들이 오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좀 자주 오지 마라. 그래서 오는 횟수, 기한을 넓게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도착 항구를 제한을 합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바다에서는 출발하는 항구에 따라서 도착하는 항구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레인들이 출발하는 항구에 따라서 일본 열대 여러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위로는 니가다, 아키다, 이시카와, 그 다음에 후쿠이, 그리고 돛도리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 제한하다 보니까 일본국에서는 당시 일본의 서경, 서쪽 수도인 다자이후, 즉 현재 후쿠오카 내륙에 20km에 있는 다자이후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바레인들이 때때로 심지어는 옥기지대에서 난파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레인들은 부단히 동해를 건너서 일본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는 조국을 위해서, 즉 정책 동맹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국과 활발하게 해양무역을 감행했습니다. 5,000년을